사람은 누구와 살아가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고들 하죠.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곧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라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15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당신의 아이를 죽인 범인이라면 당신은 그 끔찍한 진실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심장이 그 잔혹한 운명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느 어머니가 겪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했던 삶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 속에서 찾아온 구원. 15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과의 삶.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숨막히는 끔찍한 진실까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이 현실이 된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혼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던 한 어머니의 용기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목소리로 그 모든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2000년대 초반 제가 살던 작은 도시는 평화로웠고 제 삶 또한 그랬죠. 제 딸아이는 9살, 초등학교 2학년. 호기심이 많고 늘 해맑은 웃음이 끊이지 않던 아이였어요. 특히 책을 좋아해서 늘 손에서 동화책이나 위인전을 놓는 법이 없었죠. 그날도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종알거리고 제가 구워준 쿠키를 오물거리며 숙제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어요. 저녁 즈음 동네 친구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놀러 나간다고 했어요. 엄마, 조금만 놀고 올게요. 해 지기 전에는 꼭 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현관을 나서는 아이의 뒷모습에 저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평범한 인사, 평범한 미소. 그게 아이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제 기억 속에 박혀 저를 괴롭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친구들 몇몇은 있었지만 제 딸은 보이지 않았죠. 놀이터 주변을 몇 번이나 서성거리고 아이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제 딸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파트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밤에 누가 설마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경찰은 제게 믿기 어려운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따님께서 놀이터 근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한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제 앞에서 해맑게 웃던 아이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잔인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잔인한 현실이었어요. 정신없이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아이의 얼굴은 평소처럼 예뻤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딸은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이 분명했어요. 제 딸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채 버려졌던 겁니다. 제 손으로 아이의 차가운 몸을 만져보면서도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이 모든 것이 저를 원망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범인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은 그렇게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전 매일을 지옥처럼 살았어요.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죠. 웃음도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날이 딸을 잃은 슬픔과 범인을 찾지 못하는 무력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때 아이를 더 일찍 찾았더라면, 내가 그때 현관에서 더 붙잡았더라면 끝없는 자책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딸아이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쯤 됐을까요? 저는 폐인처럼 지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잠들 수도 없었죠. 그저 멍하니 앉아 딸의 사진만 바라보거나 딸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끌어안고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물든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누가 왔을까? 문을 열자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이웃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위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이웃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깊은 눈빛은 제게 섣불리 다가오지 않으면서도 왠지 모를 연민과 이해심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했던 저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서는 어떤 위로가 됐어요. 그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곁을 맴돌았죠. 제가 혼자 울고 있을 때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이나 반찬을 끓여다 문 앞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작은 봉투를 들여다볼 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를 정처 없이 헤맬 때면 어느 날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우산도 없이 나간 저를 말없이 따라와 우산을 씌워주기도 했죠.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슬픔을 함께 견뎌주는 듯한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쩌면 그도 저처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의 조용한 위로가 저를 숨쉬게 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3년쯤 지났을까? 저는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딸의 죽음 이후 웃음을 잃었던 제가 그의 앞에서 아주 가끔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곱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겪은 비극과 그것을 말없이 견디는 당신의 모습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당신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씩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는 하늘이 제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단 하나의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제 삶의 어둠 속에서 찾아온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늘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제 옆에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고 항상 저에게 다정했죠. 제가 아픈 날에는 하루 종일 곁을 지키며 저를 간호했습니다. 제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의 존재에 감사했습니다. 제 삶에 다시는 행복이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가 저에게 새로운 행복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친구들은 그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너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하늘이 너에게 보상해 준 거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저를 찾아온 평화가 진정한 행복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와 함께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작고 예쁜 둘째 딸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첫째 딸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조금씩 아물게 해주었죠. 둘째 딸은 천진난만하게 자랐고 그는 둘째 딸에게 더없이 자상하고 좋은 아빠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살면서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어요. 텃밭을 가꾸고 강아지를 키우고 아이의 재롱을 보며 웃는 평범한 나날들.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그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조금씩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의 어둠을 밝혀준 빛이라고, 제 인생의 구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평생 그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죠. 제 인생에 다시는 불행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는 온전한 행복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를 감동시켰고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삶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와의 삶은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흐릿해지고 현재의 평화로운 행복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관계에 단 한 번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사랑, 행복, 안정, 이 모든 것이 저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랑도, 제가 쌓아 올린 삶도, 제가 보낸 15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도 전부 다 거짓의 탑 위에 세워진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 진실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둘째 딸의 생일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저녁쯤 그가 잠시 외출했다 돌아왔습니다. 시내에서 케이크를 사오겠다고 했었죠. 그가 현관에서 외투를 벗는 순간 그의 셔츠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낡은 목걸이 하나였어요. 반짝이는 고래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저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습니다. 제 눈은 그 목걸이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건 죽은 첫째 딸이 생전에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가장 아끼던 목걸이였어요. 제가 직접 백화점에서 사주었던 딸이 가장 좋아했던 액세서리였죠. 그 목걸이는 딸이 죽은 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딸의 유품 중 유일하게 발견되지 않아 제 마음속에 깊은 아쉬움으로 남아있던 것이었죠. 왜 그게 그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제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길에서 주웠어. 그냥 예뻐서 주웠어. 버려진 것 같길래. 아무도 없어서 내가 그냥 가지고 있었어.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조용하던 그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것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 감았던 사소한 행동들,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습관들이 제 눈에는 의문투성이로 보이기 시작했죠.
마치 꿰어진 실타래처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책상에 앉아 오래된 다이어리를 몰래 보곤 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제가 일어나거나 인기척이 느껴지면 황급히 다이어리를 숨기곤 했죠. 저는 그 행동이 그저 그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또 어느 날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숨겨진 어떤 그림들을 발견했어요. 왠지 모르게 음침하고 기분 나쁜 알 수 없는 형상의 그림들이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딸의 사건 기록 복사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경찰 수사 기록 전체가 담긴 듯한 방대한 양의 서류들이었어요. 왜 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딸의 사건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불안감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이 남자가 혹시 말도 안 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없이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작은 목소리는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확인해야 해. 이 모든 진실을 확인해야 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저는 용기를 내어 그가 집을 비운 사이 그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침대 아래, 책상 서랍 안쪽 제 손이 닿는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제 몸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책장 가장 안쪽 깊숙이 박혀있던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딸의 사진이 담긴 수십 장의 인화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그냥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일상이 담긴 사진들, 마치 스토커처럼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 그리고 심지어 몇 장은 딸이 사라지던 그날 놀이터 근처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딸의 해맑은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 딸과 함께 저희 남편이 흐릿하게 배경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날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딸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딸의 사건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밤마다 다이어리를 보며 몰래 사진을 들여다봤던 것도 모든 것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 눈앞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의 힘을 쥐어짜 경찰에 다시 한번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의 행적을 추적했고 그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꿈처럼 혹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제 옆에서 저를 위로하고 함께 웃었던 사람이 바로 제 딸을 죽인 범인이었다니. 그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던 날, 저는 경찰서 한 구석에 주저앉아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마침내 자백했어요.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그날 그냥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 아이가 예뻐서 말을 걸었고 그러다 실수였어요. 난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실수라는 단어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제 딸의 목숨을 앗아간 그 끔찍한 행위를
그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그저 그의 실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15년간 감춰졌던 지옥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15년의 삶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짓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15년 동안 그 사람은 매일 내 곁에 있었어요. 나와 함께 웃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죠.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위로했고 내가 가장 절망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었어요. 딸에게는 더없이 자상한 아빠였죠. 그런 사람이 내 딸을 죽인 범인이었다니. 제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랑도 그와의 행복한 삶도 15년이라는 소중한 시간도 전부 다 잔혹한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제 눈으로 확인한 진실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심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치솟았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을 죽인 원수를 내 손으로 내 옆에 두고 15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니. 매일 아침 그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는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행복, 그가 제게 주었던 위로, 그 모든 것이 딸의 피 위에 세워진 거짓된 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살아갈 이유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연극이었고 저는 그 무지한 관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아이의 묘소 앞에서 무너졌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내 원수와 그렇게 살았어. 엄마가 너무 바보 같았어. 정말 미안해. 차가운 묘비 앞에서 저는 제 머리를 박고 또 박았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못난 엄마. 그리고 딸의 원수를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은 엄마.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행복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제 영혼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딸은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까. 저의 마음은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법은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했던 지난 15년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저주이자 가장 잔혹한 거짓이었죠. 제게 남은 건 상처투성이의 마음과 다시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그는 제 삶을 파괴했고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용서라는 단어조차 제게는 사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고도 저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에게는 아직 제가 지켜야 할 둘째 딸이 있고 남은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딸은 아직 이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거짓된 환상을 심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진실을 다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저는 매일 밤 고민합니다. 첫째 딸아이의 죽음이 저에게 준 아픔은 평생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아픔 속에서 저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딸아이 앞에 조금은 당당해지고 싶어요. 늦었지만 엄마가 너를 죽인 범인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이제는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딸의 묘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묘비 앞에서 저는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는 결국 진실을 찾았단다.
늦었지만 이제 널 지켜줄게. 엄마는 이제 울지 않을게. 눈물은 마르지 않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그 잔혹한 진실 속에서 저는 살아갈 힘을 찾아야만 합니다. 딸을 위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그리고 진실을 찾아 헤매는 모든 이들에게 저는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이 어떤 고통 속에 있든, 어떤 거짓에 직면하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당신을 아프게 할지라도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